그래서 챗GPT 시대의 미래지도 똑똑하게 그리고 따뜻하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챗GPT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 컴퓨터의 역사, 그 역사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면 사실 여기 계신 학부모님은 다 겪으신 겁니다. 처음엔 PC가 나왔고 그다음에 1990년대에 인터넷이 그죠? 인터넷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딱 들고 나오면서 모바일 폰의 시대가 됐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2016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대국이 있었죠. 딥러닝이라고 하는 AI의 한 기법이었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성공을 하면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무한수의 그 바둑의 그 인간의 직관을 이기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넷플릭스라든가 트위터, 그다음에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100만 명의 유저가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보면 여기 왼쪽에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넷플릭스는 3.5년이 걸렸습니다. 에어비앤비 2.5년, 트위터, 페이스북 막 1년 정도예요. 근데 챗GPT를 보세요. 단 5일 만에 100만 명의 유저가 생겼습니다. 매달 사용자가 1억 명이 될 때까지 며칠이 걸렸느냐, 얼마나 걸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챗GPT가 단 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나머지보다 압도적이죠. 뭔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AI가 바둑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일상적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보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실 것 같은데 달리2라고 하는 이게 서비스 이름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그려줘. 이런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하면 그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페르멜에 여러분 진주기거를 한 소녀 아시죠? 이 가운데 있어요. 그죠? 이 가운데를 조금 변형을 해봐봐.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놀랍죠? 그죠? 이거는 단 2초 만에 나오는 아프시고요. 말타는 우주비행사.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상상으로 그린다고 쳐도 이렇게 빨리는 못 그릴 거예요. 이렇게 또 다양하게 만들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이게 아주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진전이에요. 사진 대회 컨테스트였어요. 뭔가 좀 있어 보이죠, 그죠? 사진을 찍은 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1등을 하신 수상을 하신 작가인데 1등을 하고 나서 인터뷰를 자처했습니다. 사실 제가 달리2라는 서비스를 몇백 번 계속 이렇게 그렸죠, 저렇게 그렸죠, 그렇게 했더니 이런 게 나왔다. 내가 이거를 찍은 게 아니라 근데 너희 찍은 줄 알았지? 그리고 1등 했지? 근데 이제 우리 고민해 봐야 돼. 예술 작품이란 무엇인가? 사진이란 무엇인가 고민해 봐야 돼. 우리 그럴 시점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걸 저는 생성 AI 시대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자, 이 생성 AI 시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여기서 대화는 꼭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일 필요가 없고요. 코드일 수도 있어요. 컴퓨터의 코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일 수도 있고 비디오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모드의 그러한 인풋을 그런 입력을 받아들여서 그것에 합당한 대답을 내주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리고 그 합당한 대답이라는 것은 뭔가 지식을 생성하거나 아니면 변형하거나 정리하거나 응용하거나 분석하는 이거는 그야말로 컨설턴트들이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해주시거나 그죠? 그게 가능하게 된 것은 이렇게 자연 언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늘상 이렇게 하는 언어 자연 언어라고 하는데요. 이 자연 언어를 컴퓨터가 드디어 처리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잘 안 될 때는 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랑 대화하려면 프로그래머들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이제는 누구나가 이걸 할 수 있고 그래서 검색이나 요약이나 장문 교정 번역 코딩은 이제 너무 잘하게 됐어요. 이제는 AI 도움을 받고 당연히 받는 시대가 됐고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생산성을 높이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생성 AI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여기 그래프 보세요. 밑에 빨간색, 파란색은 짙은 파란색은 인간의 생산성이에요. 인간의 생산성은 1, 2년 만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성 AI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생산성을 가속화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느냐 마느냐
라고 하는 거 이전에 우리가 명확하게 그 기능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생산성을 더 총체적으로 높여주는데 중요한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또 창의성을 높이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미드전이라고 하는 아까 달리2 같은 생성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여기에 투모로우 아카데미, 미래의 학교를 한번 그려봐줘.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습니다. 만약에 이걸 AI가 그렸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알지 않는다면, 야, 이거 굉장히 창의적인 그림인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창의성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창의적인 사람이 누구냐를 찾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그 누구도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식으로 자기 작품을 만들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죠.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어쨌든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법으로 새롭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경계를 넘나들면서 상상해야 돼요. 이 창의성을 기계는 하지 못할 것인가? 라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창의성과 사회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어떤 기술의 흐름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인류가 구가할 수 있는 창의성에 더 끝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생성 AI의 어떤 인류사적인 의미를 이렇게 봅니다. 그냥 인터페이스 혁명이에요. 인터페이스 혁명은 뭐냐면 예전엔 기계의 전문가들만 이 컴퓨터랑 소통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누구나 일상 언어로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새로운 툴을 얻게 된 겁니다. 놀라운 툴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는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걸 우리의 좋은 도구로 받아들이자. 생산성을 위한 도구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하고 있다고 치면 조금 더 깊은 문제로 들어가 보죠. 근데 만약에 이 AI가 우리에게 다정하게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허란 영화 보셨나요? 허? 이 영화에 보시면 그녀가 나와요, 그녀. 그녀가 누구냐면 오퍼레이팅 시스템, 일종의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을 딱 켰더니 저를 뭐라고 명명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 주인공이 사만타라고 지을까? 그래서 사만타가 됩니다. 근데 이 목소리만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 남자를 케어해 줍니다. 남자의 상처들을 어루만져 줘요. 대화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여자에 빠집니다. 그녀에 빠지죠. 만약에 이런 다정한 이렇게 케어를 잘하는 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면 이런 AI가 존재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아마 얘들하고만 대화할지도 몰라요. 자, 인간의 독특성이 그렇게 위협받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16년에 대국에서 이세돌이 졌잖아요. 졌을 때 우리가 정말로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충격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놀랍게도 그때 우리가 위협받은 부분이 인간의 본성 중에서 이 빨간색 부분이에요. 엄청 위협을 받습니다. 야, 이제는 정교하는 거 안 돼. 이제는 합리적인 이런 계산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중 어떤 부분이 확 튀어나가느냐. 자율적인 존재다, 우리는. 우리는 도덕적인 존재고 우리는 이모션을 갖고 있지. 정서를 갖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도덕적이고 그 다음에 정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율적인 존재가 실제로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부분이 만약에 그러면 우리 AI가 능가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근데 진짜 문제는 다정한 사회성을 갖춘 공감하는 AI가 등장하면 우리는 그들을 내 남편처럼 내 자녀처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 내 선생님처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우리 자녀 양육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사회심리학에서 우리 인간을 타 집단을 처음 대했을 때 우리가 타 집단과 타자를 판단하잖아요. 아, 쟤네 어떨까? 쟤네 우리 받아들여도 돼. 아니면 쟤는 좀 경계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에 두 축이 있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사회심리학에서 매우 잘 확립된 이론이에요. 두 축이 있는데 첫 번째 축은 유능함과 무능함의 축이에요. 두 번째 축이 있는데 그 축은 Y축이라고 하는데 그 Y축은 따뜻함과 차가움의 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일사분면 추앙받는 존재죠. 유능하면서 따뜻한 존재. 많은 사람들이 AI가 우리를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능함 측에서는 우리가 많은 도구들을 갖고 있어요. 그거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더 따뜻한 존재가 나오거나 우리가 더 따뜻한 존재가 되지 못할 때의 상황이죠. 그게 우리에게 되게 큰 과제예요. 우리는 모티베이션, 우리 동기 차원에서 이 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두 가지 차원의 동기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놀 때 야, 너 재밌게 놀면 내가 5,000원 줄게. 그렇게 놀지 않잖아요. 그냥 놀아요. 외재적 동기는 뭐냐면 아이들이 여러분 공부 잘하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공부한다. 칭찬받으려고 공부한다. 선물 받으려고 공부한다.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해도 그 친구를 추동하는 거는 외재 동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스스로 동기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인간은 누구나가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돼야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해야 돼요. 아까 AI 얘기하면서 유능함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유능하지 못하면 회사를 나가든 학교를 나가든 좀 힘들어요. 근데 유능함은 운동을 잘하는 것도 유능함이에요. 노래를 잘하는 것도 유능함이에요. 자, 관계. 갔더니 애들이 나를 다 왕따시켜. 나를 싫어해. 그러면 행복해질 수가 없죠. 자, 하나는 창의성과 또 다른 하나는 사회성이에요. 그 사회성과 창의성 너머의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내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능하고 따뜻하며 자율적인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좌표로 삼아야 될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방법은 그럼 뭐냐? 책이라는 거죠. 책은 유능함을 주죠. 근데 놀랍게도 공감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사고하려면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학생들이 이것밖에 직업을 모르냐? 안 읽어서 그래요. 안 만나서 그래요. 맨날 문제집만 풀어서 그래요. 우리 세계가 얼마나 다양한데요. 그러면 책은 그 공간을 여행하게 해주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잖아요. 책은 공감과 자율성을 줄 수 있는 또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앙받는 개인을 만들기 위해 독서하시라. 이런 말씀을 끝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